쓸모없는 아름다움. 모파상. 이 글은 모두 4개의 짧은 글로 구성된 단편 소설입니다. 쓸모없는 아름다움. 1. 훌륭한 검은말 2마리가 끄는 우아한 사륜마차가 저택 계단 앞에 서 있었다. 6월 말 오후 5시 30분경이었다. 앞뜰을 빙 두른 지붕 사이로 하늘이 보였다. 하늘은 햇빛과 온기가 가득하고 마음을 들뜨게 했다. 마스카레 백작 부인이 외출을 하려고 계단의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남편이 외출해서 돌아와 저택 대문에 도착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아내를 바라보았고 얼굴이 조금 창백해졌다. 그녀는 무척 아름다운 여자였다. 늘씬하고 갸름한 타원형 얼굴에 기품이 넘쳐 흐르고 상아빛 피부는 금빛으로 반짝이고 커다란 잿빛 눈과 검은 머리카락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마차에 올라탔다. 심지어 그를 보지도 못한 것 같았다. 그 태도가 너무나 우아해서 백작은 오래전부터 그를 사로잡고 있는 치사한 질투심을 새삼 느꼈다. 심장이 또다시 조여들었다. 그는 아내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산책 나가는 길이요. 그러자 그녀는 입가에 경멸의 빛을 띠며 짧게 대꾸했다. 보시는 대로요. 볼로뉴 숲에 가오? 아마도요. 내가 함께 가도 되겠소? 마음대로 하세요. 이 마차는 당신 거니까요. 그는 아내의 쌀쌀맞은 어조에 별로 놀라지 않고 마차에 올라 아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마부에게 명했다. 볼로뉴 숲으로. 하인이 재빨리 마부 옆자리로 뛰어올랐고 말들이 평소처럼 앞발로 땅을 찬 뒤 머리를 위아래로 끄덕이면서 거리로 나섰다. 백작 부부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백작이 어떤 말로 대화를 시작할지 궁리했지만 백작 부인의 시종 일관 굳은 표정으로 하고 있어서 차마 말을 건네지 못했다. 결국 그는 장갑을 낀 백작 부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슬그머니 미끄러뜨리고 우연인 것처럼 그 손을 만졌다. 하지만 백작 부인은 단호한 몸짓으로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 몸짓이 너무나 날쌔고 혐오감이 가득해서 평소 권위를 내세우고 독재적으로 행동하던 백작도 불안감을 느꼈다. 그가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가브리엘. 그녀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왜 그러세요? 당신은 참 근사한 여자요.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화가 난 여왕처럼 오만한 태도로 마차 안에 몸을 기대고 있었다. 그들은 에투알 광장의 개선문 방향으로 샹젤리제 거리를 올라가고 있었다. 그 거대한 기념물이 대로 끄트머리에서 붉게 물든 하늘을 배경으로 커다란 아치를 그리고 있었고 해는 지평선 주위에 금빛 가루를 뿌리면서 그 기념물을 비추는 듯했다. 마차들의 행렬이 볼로뉴 숲과 도심 방향을 향해 이중의 흐름으로 이어졌고 그 모습이 마구의 동판, 은도금, 크리스트레 그리고 전조등에 비쳐 보였다. 마스카레 백작이 다시 입을 열었다. 여보, 가브리엘. 그러자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성난 목소리로 대꾸했다. 저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제발요. 이제는 마차 안에서 혼자 있을 자유도 없단 말인가요? 백작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척 시치미를 떼고는 계속 말했다. 오늘처럼 당신이 아름답게 보인 적이 없었던 것 같소? 이제 그녀는 그야말로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고 분노가 자제되지 않는 목소리로 대꾸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이 잘못 짚은 거예요. 맹세컨대 나는 2번 다시 당신 것이 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자 백작은 깜짝 놀라고 당황해서 평소의 난폭한 성미로 돌아가 큰 소리로 내뱉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사랑하는 남자라기보다는 난폭한 주인의 일면을 드러내는 어조였다. 백작 부인은 낮은 목소리로 대뇌었다. 마차 바퀴 소리가 귀청을 울릴 듯 요란했기 때문에 환자들은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전혀 듣지 못했다. 무슨 말이냐고요? 무슨 말이냐고요? 당신 참 이상하네요. 무슨 뜻인지 내가 말하길 바라세요? 그렇소. 전부 말해드려요? 그렇소. 내가 당신의 그 가혹한 이기주의의 희생양이 된 일에 오늘까지 가슴에 담아둔 모든 것을 말해드려요? 백작은 놀라움과 노여움으로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이를 악물고 어르렁거렸다. 그래요. 말해보시오. 그는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으며 젓갈색 턱수염을 기른 잘생긴 남자였다. 완벽한 남편이자 훌륭한 아버지로 통했으며 사교계에서도 제법 인정받는 인물이었다. 백작 부인은 저택에서 나온 이후 처음으로 남편에게로 몸을 돌리더니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달갑지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하지만 나는 무슨 일이 생기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걸, 무슨 일이든 감수하리라는 걸 알아두세요.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오늘 이 순간 그 누구보다 당신이 두렵지 않다고요? 백작도 아내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거친 분노가 이미 그를 흔들어대고 있었다. 그가 중얼거렸다. 당신 미쳤군? 천만에요. 나는 지난 11년 동안 당신이 내게 부과한 모성이라는 가정스러운 형벌의 희생양으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이제 나는 사교계 여자로 살고 싶어요. 다른 여자들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살 권리가 있으니까요. 백작이 다시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어물거렸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군? 아니요. 당신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조금 전 집을 나서려고 현관에 있던 내 모습을 보고 당신은 생각했겠죠? 막내 아이를 낳고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내가 여전히 아름답다고, 미모가 망가지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또 임신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거죠.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군. 아니요. 나는 겨우 30살인데 자식을 7이나 낳았어요. 우리가 결혼한 지는 11년 되었고요. 그런데도 당신은 앞으로 10년은 더 내가 아이를 낳길 바라죠. 그런 다음에야 당신의 마음속에서 질투심이 사라질 테니까요. 백작이 아내의 팔을 붙잡고 힘을 주며 말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내가 허락하지 않겠소? 아니요. 나는 끝까지 이야기할 거예요. 그동안 당신에게 해야 했던 말들을 다 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라고요. 만약 당신이 내 이야기를 막으면 목소리를 높여 앞쪽에 앉아있는 두 하인이 듣게 할 거예요. 그러려고 당신을 마차에 타게 한 거예요. 저 증인들이 있는 한 당신은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고 자제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나는 지금껏 줄곧 당신을 싫어했고 그런 속내를 당신에게 계속 보여주었어. 나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당신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억지로 나와 결혼했어요. 궁색한 처지였던 내 부모님에게 힘을 행사해 나를 당신에게 주게 했죠. 당신은 부자니까요. 내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싫다고 거부하는 나를 억지로 당신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돈으로 나를 산 셈이에요. 그런데 내가 당신의 손아귀에 들어간 뒤 협박에 의해 강제로 당신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잊고 헌신적인 아내가 되기로, 능력이 허락하는 한 당신을 사랑하기로, 당신의 다정하고 충실한 동반자가 되기로 마음 먹자마자 당신은 그 어떤 남자도 그럴 수 없을 만큼 질투심을 불태우기 시작했어요. 스파이 같은 질투심이었죠. 당신에게는 야비하고 쌍스럽고 품위가 떨어지는 일이었고 나에게는 모욕적인 일이었답니다. 결혼하고 8달밖에 안 되었을 때 당신은 온갖 부정한 상상을 하면서 나를 의심했어요. 그런 상상을 내 앞에서 천연덕스럽게 말하기까지 했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호감을 갖고 나를 파리의 살롱들로 부르고 신문들이 내가 파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중 하나라고 앞다투어 찬사를 보내자 당신은 나를 그 찬사로부터 떼어놓기 위해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수단을 궁리했죠. 결국 당신은 이 세상 모든 남자들이 나를 혐오스러운 눈길로 바라볼 때까지 나를 끊임없이 임신시키겠다는 가정스러운 생각을 해냈어요. 부인하지 마세요. 처음에 나도 깨닫지 못했지만 결국엔 알게 됐죠. 당신이 당신 누이 동생에게 그 얘기를 자랑삼아 했다면서요? 그분이 나에게 말해주었어요. 그분은 나를 좋아하고 당신이 한 그 야비하고 쌍스러운 짓에 적잖이 붕괴했어요. 우리가 심하게 싸웠던 거 기억하죠? 문짝들이 부서지고 자물쇠들이 망가졌죠. 지난 11년 동안 당신이 나에게 강요한 삶을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은 종마 사육장에 갇힌 씨앗말의 삶과 다름없었다고요? 게다가 당신은 내가 임신만 했다면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죠. 임신한 몇 달 동안은 당신을 볼 수 없었어요. 나를 시골 별장으로 보내버렸으니까요. 푸른 초원에서 내 속의 새끼나 잘 크게 하라는 거였죠. 출산을 한 뒤 몸매가 망가지지 않은 채 신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전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의 칭찬에 둘러싸여 젊고 부유한 사교계 여자답게 살아보려고 하면 당신은 또다시 질투에 사로잡혔어요. 당신을 괴롭히는 그 야비하고 정오에 찬 욕망으로 다시 나를 쫓아다니기 시작하고 내 옆자리를 지켰어요. 하지만 그것은 나를 가지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었어요. 그런 욕망이었다면 나도 결코 거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은 나를 망가뜨리려는 욕망일 뿐이었어요. 그런 가정스러운 일이 계속 이어졌어요.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서 그것을 파악하는 데 오랜 세월이 걸렸죠.
하지만 나는 당신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큼 영리해졌답니다. 당신의 아이들을 기여하는 이유가 그 아이들이 내 뱃속에 있는 동안 당신이 마음을 놓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아차렸어요. 당신은 나에게 가졌던 반감만큼 그 아이들에게 애정을 쏟은 거예요. 내가 임신한 것을 보고 기쁨을 느꼈고 비열한 두려움도 즉각 진정되었던 거죠. 내가 그 기쁨의 기색을 당신에게서 얼마나 여러 번 느꼈는지 몰라요. 당신의 눈 속에서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간파할 수 있었답니다. 당신은 혈육으로서가 아니라 성리의 결과물로서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그것은 나에 대한, 내 젊음에 대한, 내 아름다움에 대한, 내 매력에 대한, 사람들이 나에게 보내는 찬사에 대한 승리였죠. 나에게 말은 하지 못하고 주위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에 대한 승리이기도 했어요. 당신은 그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하죠. 하지만 그건 결국 자식들을 내세워 어스대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아이들 사륜마차에 태워 볼려는 숲을 산책시키고 노새에 태워 몽모랑시에 데려가죠. 극장의 오전 음악회에 데려가기도 해요. 하지만 그건 모두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 그들에게서 참 좋은 아버지야 라는 말을 듣기 위한 것, 그 말을 세상에 퍼뜨리기 위한 것이에요. 이 말을 듣자 그는 쥐고 있던 아내의 손목에 야만적이고 난폭한 힘을 가했다. 그 힘이 너무나 세서 그녀는 날카로운 신음을 내뱉으며 입을 다물었다. 그가 매우 낮은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내 아이들을 사랑하고 알겠소? 그리고 당신이 방금 나에게 한 말은 어머니로서 부끄러운 말이오. 당신은 나에게 속한 사람이오. 내가 당신의 주인이란 말이오. 그러니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일을 하라고 당신에게 요구할 수 있어. 나는 법적으로 권리가 있어. 그는 근육이 발달한 두툼한 팔뚝과 손가락에 한 번 더 힘을 주어 으스러뜨릴 듯이 아내의 손목을 잡았다. 그녀는 아픔 때문에 하얗게 질려서 남편의 억센 소나기에서 손을 빼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어찌나 아픈지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두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가 말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라는 걸 잘 알았겠지? 그것도 가장 힘센 주인이란 말이야. 백작이 소나기에 힘을 조금 늦추자 백작 부인이 다시 말했다. 당신은 내가 신앙심 깊은 여자라고 생각해요? 아내의 질문에 그는 조금 놀라서 불분명하게 대답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신을 믿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이지. 그리스도의 성체를 모신 제단 앞에서 맹세할 때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천만에. 그럼 나와 함께 교회에 가시겠어요? 교회에 가서 뭘 하려고? 가보면 알게 될 거예요. 가시겠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가지. 백작 부인은 목소리를 높여 마부를 불렀다. 필리프. 마부는 말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목을 조금 기울이며 부인이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말했다. 생필리퍼리들 교회로 가요. 볼료뉴 숲 입구까지 와 있던 사륜마차는 방향을 돌려 파리 시내로 향했다. 아내와 남편은 그 새로운 여정 동안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았다. 이윽고 마차가 교회 입구에 멈추자 마스카레 백작 부인이 바닥으로 뛰어내려 교회 안으로 들어갔고 백작은 몇 걸음 뒤에서 따라갔다. 부인은 한 번도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곧장 제단 앞까지 걸어가더니 의자에 몸을 기대고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기도했다. 그녀 뒤에 서 있던 백작은 그녀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가슴을 내는 큰 슬픔에 사로잡힌 여자처럼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그녀의 몸 전체에 파도 같은 요동이 일어 그녀의 손가락 밑에서 비밀스럽고 숨죽인 작은 흐느낌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다. 마스카레 백작은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고 생각해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손길에 그녀는 마치 불의 대기라도 한 듯 깨어났다. 벌떡 일어나서 남편의 눈을 한동안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원한다면 나를 죽여도 좋아요. 당신 아이들 중 하나는 당신 아이가 아니에요. 여기서 내 말을 듣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라는 남자의 가정스러운 복제에 당신의 나이가 억지로 강요한 출산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였어요.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고요? 당신은 절대 그걸 알 수 없을 거예요. 아마도 당신은 온 세상 남자들을 다 의심하겠죠. 하지만 절대로 찾아내지 못할 거예요. 나는 사랑도 쾌락도 없이 오로지 당신을 배신하려는 목적에서 그 남자에게 몸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도 저를 어머니로 만들더군요. 그 아이가 누구냐고요?
당신은 그것도 결코 알아내지 못할 거예요. 내가 아이를 7명 낳았으니 그 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당신에게 털어놓을 생각이었어요. 배신을 했더라도 그걸 남자가 알아야 배신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오늘 당신은 내가 그걸 털어놓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내 이야기는 끝났어요. 그녀는 뒤에서 남편의 빠른 발소리가 들리기를 기대하며 자신이 도살용 망치 같은 남편의 주먹에 맞아 보도 위에 쓰러지는 광경을 상상하며 교회 안을 가로질러 열린 문을 향해 도망치듯 달려갔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녀는 마차가 서 있는 곳에 무사히 도착했다. 그녀는 불안감에 경련을 일으키며 단불에 마차에 올라탔고 두려움에 헐떡거리며 마부에게 외쳤다. 집으로 가. 말들이 쏜살같이 달려갔다. 2. 마스카르 백작 부인은 자기 방에 틀어박힌 채 사형수가 형벌의 시간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저녁 식사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다. 남편은 어떻게 나올까? 그는 집에 돌아왔을까? 성자할래는 독재자이고 온갖 난폭한 짓을 할 수 있는 그 남자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저택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녀는 벽에 걸린 시계의 바늘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다. 하녀가 들어와서 저녁 몸 치장 시중을 들어주고 밖으로 나갔다. 시계가 8시를 알렸고 그와 그의 동시에 누군가가 그녀의 방문을 2번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그러자 집사가 나타나서 말했다. 마님, 저녁 식사 준비가 되었습니다. 백작께서는 돌아오셨나요? 예, 마님. 지금 식당에 계십니다. 잠깐 동안 그녀는 지금 자신에게 닥친 이 비극적인 상황을 고려해 얼마 전에 사둔 조그만 권총을 가지고 갈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아이들도 모두 있을 거라는 데 생각이 미쳤고 소금병 하나만 가지고 갔다. 그녀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백작이 자기 자리 옆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다. 뒤이어 아이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았다. 사내 아이 셋은 가정교사인 마랭 신부와 함께 어머니의 오른쪽에 앉았고 여자아이 셋은 영국인 가정교사 스미스 양과 함께 왼쪽에 앉았다. 생후 3달인 막내는 유모와 함께 방에 있었다. 세 여자아이는 모두 금발이었다. 특히 하얗고 자그마한 레이스 장식이 달린 파란 옷을 입은 10살배기 맏딸은 예쁜 인형 같았다. 가장 어린 딸은 아직 3살도 안 되었다. 세 딸 모두 예뻤고 장차 어머니처럼 미인이 될 것이 틀림없었다. 사내 아이 셋 중 둘은 머리카락이 밤색이었고 맨 위의 아이는 갈색이었다. 이제 겨우 9살인데도 키가 크고 넓은 어깨를 가진 씩씩한 남자가 될 싹이 엿보였다. 가족 모두가 굳세고 활기찬 같은 피를 이어받은 것처럼 보였다. 외부의 손님을 초대하지 않았을 때의 관습에 따라 신부가 축복 기도를 올렸다. 손님들이 왔을 때 아이들은 식탁에 함께 앉지 않았다. 이었고 그들은 식사를 시작했다. 백작 부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에 사로잡혀 눈을 내리깔고 가만히 있었다. 한편 백작은 불안한 눈길로 세 남자아이를 유심히 살펴보다가 세 여자아이를 살펴보다가 했다. 불안에 사로잡혀 한 아이에서 다른 아이로 자꾸만 눈길이 옮겨 다녔다. 갑자기 백작이 굽달린 유리잔을 앞에 내려놓다가 깨뜨렸고 식탁보에 붉은 물이 번졌다. 그 가벼운 사고가 낸 조그만 소리에 백작 부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처음으로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후 두 사람은 피부와 심장에 경련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따금씩 자신도 모르게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더는 피하지 않고 총알처럼 빠르고 강렬하게 눈을 마주쳤다. 신부가 이유는 모르지만 불편한 분위기가 떠도는 것을 느끼고 말을 건넸다. 이런저런 화제를 던져보았지만 그의 시도는 별 소득이 없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분위기가 누그러질 것 같지 않았다. 백작 부인이 여성다운 재치를 발휘해 사교계 여자의 본능에 따라 신부에게 2-3번 대답하려고 했다. 하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어서 적당한 대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언제 식사 도구와 접시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작게 울려 퍼지는 넓은 식당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두려움마저 불러일으켰다. 갑자기 백작이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아내에게 말했다. 이 자리에서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까 당신이 나에게 한 이야기가 진실임을 맹세할 수 있겠소? 그러자 혈관 속에서 들끓던 정오심이 도령 그녀를 자극했고 그녀는 그의 눈길에 맞서던 때와 똑같은 기세로 이 질문에 대답했다. 그녀는 2 손을 들어 올렸다.
오른손은 남자아이들의 이마를 향하고 왼손은 여자아이들의 이마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호하고 확고한 억양으로 힘주어 말했다. 내 아이들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요. 아까 내가 한 말은 사실이에요. 그러자 백작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난 몸짓으로 냅킨을 식탁 위에 던지더니 의자를 벽 쪽으로 획 밀어붙이고 돌아서서 한마디 말도 없이 밖으로 나가버렸다. 백작 부인은 크게 한숨을 내쉬고는 최초의 승리를 맛본 사람처럼 차분하게 말했다. 얘들아, 신경 쓰지 마라. 아빠는 오늘 오후에 슬픈 일을 겪어서 마음이 몹시 아프신 거야.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다. 그런 다음 신부와 이야기를 나누고 스미스 양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들 모두에게도 다정하고 친절하게 말을 건네 자애로운 마음을 가진 어머니의 애지중지하는 사랑을 보여주었다. 식사가 끝나자 그녀는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응접실로 건너갔다. 큰 아이들과 수다를 떨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아이들 모두에게 아주 오랫동안 입맞춤을 해준 뒤 방으로 돌려보낸 다음 홀로 침실로 갔다. 그녀는 기다렸다. 오늘 밤 남편이 침실에 들어올 것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그녀에게서 멀리 있었고 그녀는 사교계 여자로서 자신의 생활을 지켰던 것처럼 인간으로서 자신을 생명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사둔 작은 권총을 장전해 옷 호주머니 속에 숨겼다. 몇 시간이 흘러갔고 시계 소리가 여러 번 울렸다. 저택 안의 모든 소리가 꺼져들었다. 멀리 거리를 지나가는 상마차의 휘미한 바퀴 소리만 벽을 넘어 조그맣게 들려올 뿐이었다. 그녀는 초조한 가운데 힘을 내서 기다렸다. 이제는 그의 승리감에 취해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남편이 조금도 무섭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 매 순간 겪게 될 고통을 남편에게 안겨준 것이다. 새벽의 첫 여명이 커튼 및 수울 장식 사이로 새어들어왔다. 그때까지 백작은 그녀의 방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제야 그녀도 남편이 오지 않을 것임을 알아차리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문을 잠그고 얼마 전에 새로 달아놓은 빗장을 단단히 지르고는 침대에 누워 눈을 뜬 채로 생각에 잠겼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남편이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지도 전혀 짐작되지 않았다. 하녀가 차를 가지고 들어와 남편의 편지 한 장을 그녀에게 전했다. 긴 여행을 떠난다는 내용이었다. 지출할 곳이 생길 경우 필요한 돈을 공정인이 건네줄 거라는 말이 주신으로 붙어 있었다. 3. 오페라 극장 말썽쟁이 로베르의 막간이었다. 아래층 앞쪽 관람석의 남자들이 머리에 모자를 쓰고 하얀 셔츠 위에 입은 금과 보석 단추가 반짝이는 조끼 자락을 활짝 열어 젖힌 채 여자들이 꽉 들어찬 턱석을 바라보았다. 여자들은 가슴이 깊게 파인 드레스를 입고 다이아몬드와 진주 등 온갖 아름다운 보석들로 치장한 채 불빛이 휘황찬란한 이 온실 안에서 눈부심을 과시하고 있었다. 아름다운 얼굴과 빛나는 어깨는 음악과 사람들의 목소리 한가운데에서 남자들의 시선을 위해 꽃처럼 피어나는 듯 했다. 친구인 두 남자가 무대를 등진 채 커다란 극장을 둥글게 둘러싸고 펼쳐진 우아한 미인들,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막론한 보석과 사치와 허영의 멋진 전람회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 중 하나인 로제 드 살랭이 친구 베르나르 그랑댕에게 말했다. 마스카레 백작 부인 좀 보게. 언제 봐도 참 아름다워. 그러자 그랑댕이 정면에 위치한 탁석에 앉아있는 한 부인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아직도 매우 젊어 보였고 눈부신 아름다움으로 극장 곳곳에서 모두의 눈길을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창백한 안색과 상아빛 살결이 마치 조각상을 보는 느낌을 주었으며 어두운 밤처럼 검은 머리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무지개 모양의 가나다란 머리 장식이 은하수처럼 반짝였다. 베르나르 그랑댕은 잠시 백작 부인을 바라보았고 확신하듯 경쾌한 어조로 대답했다. 자네 말대로 대단한 미인이지. 지금 저 여자 나이가 몇 살이지? 잠깐 기다려보게나. 내가 정확하게 알려줄 테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저 여자를 알았거든. 그녀가 소녀 시절 사교계에 처음 나왔을 때 보았지. 그러니까 지금 36살일 걸세? 설마 그럴 리가 있나? 맞아, 확실해. 기껏해야 25살 같은데? 그녀에겐 아이가 7 있다네. 믿을 수 없는 얘기로군. 7 아이 모두 잘 자라고 있지. 그녀는 아주 훌륭한 어머니라네. 저 집을 가끔 방문하는데 매우 쾌적하고 편안하고 건전하지. 그야말로 이상적인 가정을 이 세상에 구현하고 있어.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
사교계에서는 저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으니 말이야. 하지 않지. 남편에 대해서는 많은 소문이 떠돌던데 이상한 일이 안 그런가?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 아마도 부부 사이에 작은 갈등이 있었나 봐. 부부간에 흔히 생겨나는 갈등 말이야. 사람들이 한동안 의심스러워서 캐보기도 했는데 확실하게 알아내지 못했다네. 대충 짐작만 할 뿐이지. 무슨 일인데? 나도 몰라. 마스카리는 지금은 대단한 방탕하지만 전에는 완벽한 남편이었어. 좋은 남편이었을 땐 짜증을 잘 내고 의심 많고 까다로운 성격이었다네. 그런데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부터 매우 무심해졌지.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가슴을 깔아먹는 아픔이라도 간직한 사람처럼 보여. 마스카리 백작도 많이 늙었군. 그래야 두 친구는 성격 차이, 처음에는 감지하기 힘든 육체적 불만 등 부부간에 생겨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아픔에 대해 몇 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스카리 백작 부인을 계속 곁눈질을 하던 로제드 살랭이 다시 말했다.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아이를 7이나 낳았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 아닌가? 사실이라니까. 11년 동안 아이만 낳았어. 그런 다음 3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아이 낳는 일을 마감하고 사교계에 나와 다시 빛을 내기 시작한 거야. 늦게 시작했으니 그 생활을 쉽게 끝내지는 않을 거야. 가여운 여자로군. 왜 그런 한탄을 하지? 왜냐고? 이 친구의 생각 좀 해봐.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11년 동안 임신만 하고 있었다니 얼마나 지옥 같았겠나? 그 젊음, 아름다움, 성공에 대한 희망, 빛나는 삶에 대한 시적 이상을 모두 생식의 법칙을 위해 희생한 게 아닌가? 멀쩡한 여자를 아이 낳는 기계로 만들어버리는 고약한 생식의 법칙 말이야? 그럼 대체 어쩌자는 겐가? 그게 바로 자연의 섭리잖아. 그렇지. 하지만 나는 자연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적이라는 생각이 드네. 우리는 항상 자연에 맞서 싸워야 하네. 우리를 끊임없이 동물의 상태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연에 말이야. 지상에 존재하는 깨끗한 것, 예쁜 것, 우아한 것, 이상적인 것은 신이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네. 그것들은 모두 우리 인간의 두뇌에서 나온 것들이야. 인간들은 생식 행위를 다양하게 해석하고 아름답게 노래하고 시로 찬미하고 예술적으로 형상화하고 학문적으로 설명하면서 학자들은 가끔 실수를 범하긴 하지만 기발한 학설들을 만들어내지. 약간의 정치와 아름다움과 미지의 매력과 신비를 불어넣지 않나? 시는 병균이 우글거리는 야만스러운 존재들만 만들어냈을 뿐이네. 젊은 동안에는 짐승처럼 자손을 번식시키는 일에 몰두하다가 결국엔 노쇠해서 거동이 불편해지고 추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늙어가다니. 인간의 삶이란 얼마나 무력한가. 시는 오로지 더러운 생식을 위해, 그런 다음에는 죽어 없어지게 하기 위해 인간을 만드신 것 같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삶은 여름날 저녁 하늘에 떠도는 하루살이의 삶과 다를 게 없겠지. 방금 나는 더러운 생식이라고 했네. 그 말을 고집할 수밖에 없어. 사실 생식이라는 행위보다 더 천하고 역겨운 일이 또 어디 있겠나. 더럽고 우스꽝스럽지. 그래서 섬세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그 행위에 저항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걸세. 검소하고 심술궂은 창조주께서 발명하신 신체 기관들이 모두 생식과 죽음이라는 두 가지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면 창조주께서는 왜 그 신성한 사명에 인간의 기능들 중 가장 고귀하고 흥분되는 기능을 완수하는데 그런 불길하고 더러운 기관 말고 다른 기관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입은 영양가 있는 물질들을 받아들여 육체를 먹여 살리고 말과 생각을 전달하네. 육체는 입을 통해 기력을 회복하고 생각을 소통해. 코는 신선한 공기를 폐로 보내주고 꽃향기, 숨 냄새, 나무 냄새, 바다 냄새 등 이 세상의 모든 냄새를 뇌로 전하지. 귀는 동료들과 의사소통을 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이 음악이라는 것을 발명하게 해주었네. 꿈을, 행복을, 무한을, 심지어 육체적 쾌락마저 소리를 통해 재창조하도록 허락해 주었어. 하지만 은큼하고 냉소적인 창조주께서는 남녀 간의 결합만큼은 고상하고 아름답게 이상화하기를 금하셨어. 그래서 사람들은 연애라는 것을 발견했지. 교활한 신에 대한 일종의 항의로서 말이야. 나는 그것이 그리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네. 인간은 연애를 문학성 넘치는 서정으로 훌륭하게 장식했어.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가 접촉을 강요해도 그것이 강요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끌려가는 거야. 우리 남자들 중 연애에 도취해 자신을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은 방탕이라는 것을 발명해 여자와의 접촉을 한결 세련된 형태로 바꾸기도 했지. 그것 또한 신을 우롱하고 아름다움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방법이야. 순수하지 못한 경의이긴 하지만 말이야.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교미하는 짐승처럼 이 세상에 자손을 퍼뜨릴 뿐이라네. 저 부인을 보게. 오직 아름다움을 위해 태어난, 찬미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저 보석 같고 진주 같은 부인이 마스카레 백작에게 후손을 만들어주기 위해 11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낸 걸 생각하면 고약하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네. 베르나르 그랑댕이 웃으면서 말했다. 자네가 하는 말 속에는 많은 진리가 있는 것 같군. 하지만 그런 자네의 생각을 제대로 이해할 사람은 많지 않을 거야. 살레행이 친구의 맞장구에 신이 나서 계속 말했다. 자네는 내가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나? 나는 신이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엄청난 기관을 창조한 존재이자 물고기가 바닷속에 무수한 알을 뿌리듯 수십억 개의 세계를 우주에 뿌려놓은 존재라고 생각하네. 하지만 그런 창조는 단지 신으로서의 직무 이행에 따른 결과물일 뿐이야. 신은 자신이 무엇을 만드는지도 모른 채 무조건 만들기만 했지. 어리석게 보일 정도로 많은 것을 창조했지만 자신이 뿌려놓은 씨에서 생산되는 종족들의 결합까지는 의식하지 못했단 말일세. 인간의 사고 능력은 번식을 거듭하는 과정 중에 운 좋게도 일어난 작은 사고라네. 국지적이고 일시적이고 예상치 못했던 사고지. 그런데 그것은 이 땅덩어리와 함께 사라져야 할 어떤 것이라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비슷한 혹은 다른 어딘가에서 새로운 조합들로 영원히 다시 시작되어야 할 어떤 것이지. 우리는 지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작은 사고의 빚을 지고 있어. 우리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존재인 우리를 맞아들이고 먹여 살리고 만족시켜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세상에서 매우 많은 악덕을 행했으니 말이야. 우리가 이 지성 덕분에 매우 세련되고 문명화된 사람이 된다 해도 우리는 그 순간부터 이른바 신의 섭리라고 불리는 것에 맞서 끊임없이 투쟁해야만 한다네. 그랑댕은 친구가 무척 놀랍고 엉뚱한 공상을 즐긴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익히 알고 있었으므로 친구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은 뒤 이렇게 물었다. 그러니까 자네는 인간의 사고 능력이 신의 맹목적인 창조 과정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말인가? 물론이지. 우리 뇌의 중추신경에서 우연히 생겨난 기능이라네. 새로운 물질들이 혼합되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않은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이치나 물체들끼리의 우연한 마찰로 인해 전기가 발생하는 이치와 비슷하지. 요컨대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다채로운 생리작용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네. 이보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그 뚜렷한 증거가 얼마든지 있어. 인간이 지닌 사고 능력이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의식하고 원해서 창조해낸 것이고 처음부터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었다면 체념하고 굴복하는 동물의 사고 능력과 달랐다면 다시 말해 인간이 무언가를 요구하고 추구하고 선동하고 고민했다면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만들어진 세상이 짐승의 우리처럼 채소밭처럼 바위 투성이의 숲처럼 좁고 골치 아픈 곳이 되었겠나? 아니, 예기치 않은 신의 섭리는 동굴이나 나무 밑에서 벌거벗고 살면서 우리의 형제인 짐승을 사냥해 그 고기를 먹도록 혹은 햇빛과 비를 맞으며 자라난 식물들을 날 것으로 먹도록 우리의 운명을 정해 주었다네. 이 세상이 우리 같은 피조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깐 생각에 잠기는 것으로 충분하다네. 우리의 머릿속 신경세포들의 기적에 의해 생겨나고 발전한 사고 능력은 사실 너무나 무력하고 무지하고 불분명해서 우리 모두를 지성을 갖추었지만 영원히 이 땅에 유배된 비참한 존재로 남아있게 할 거야. 여기를, 이 땅을 잘 보게나. 신께서 이곳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모습 그대로 말이야. 한눈에 보기에도 이 세상은 동물을 위해 조성되고 심어지고 가꾸어지지 않았나? 우리를 위한 것이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동물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마련되어 있다네. 동굴, 나무, 나무잎, 샘물, 둥지, 먹을 것, 마실 것 등등. 그러니 나처럼 까다로운 인간들은 결코 이 세상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네. 야수에 가까운 인간들만 기분 좋아하고 만족을 느끼지. 하물며 다른 사람들, 시인들, 예민한 사람들, 몽상가들, 탐구자들,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아, 불쌍한 사람들. 제기랄, 나는 양배추와 당근, 양파, 무와 순무를 먹네. 그건 그렇게 하도록 그것들에서 맛을 느끼도록 길들여졌고 그것들이 땅에서 재배되기 때문이네. 하지만 이런 채소들은 솔직히 말하면 토끼나 염소가 먹는 음식 아닌가? 풀과 토끼풀이 말과 소의 음식인 것처럼 말이야.
누렇게 익은 밀밭의 이삭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그것들이 참새나 종달새의 입으로 들어가기 위해 자라난 것이지 결코 내 입에 들어가기 위해 자라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네. 그러니 내가 빵을 먹는 것은 새들의 먹이를 훔치는 일이 아닌가? 마찬가지로 닭고기를 먹는 것도 족제비와 여우의 양식을 훔치는 행위라네. 메추라기, 비둘기 그리고 자고새는 원래 매의 먹이이고 양, 사슴, 소는 덩치 큰 맹수들의 양식일 뿐 우리가 먹으려고 특별히 채집한 송로버섯과 함께 구워져 우리의 식탁에 오르도록 비육된 것은 아니라네. 이보게, 동물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네. 그들에게는 몸을 누일 곳이 있고 먹이가 있어. 그저 본능에 따라 풀을 뜯어먹거나 사냥을 하고 서로 잡아먹으면 그만이거든. 신께서는 동물을 만드실 때 온순한 마음과 평화로운 습성이 아니라 오직 서로 죽이고 잡아먹는 악착 같은 생존 경쟁만 염두에 두셨다는 생각이 드네. 우리들은 어떤가? 나무 뿌리와 돌멩이 뿐이었던 이 땅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는 노동, 노력, 인내, 발명, 상상력, 산업, 재능, 천재성 등이 필요했네. 하지만 자연의 본성을 거슬러 자연의 본성에 맞서 우리가 해온 일들을 생각해 보게.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우리는 보잘것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정직하고 안락하고 기품 있는 방법으로 겨우 이곳에 자리를 잡지 않았나. 문명화되고 영리해지고 세련되어질수록 우리는 동물적 본능을 억제하고 신의 의지를 우리 안에 나타내야 했다네. 우리가 문명을, 온갖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내야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나. 거기에는 아주 많은 것들이 양말에서부터 진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포함되지. 자네가 매일 보는 것들을 온갖 방식으로 우리에게 소용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나. 인간들은 야수와 같은 운명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모든 것을 발견하고 만들었다네. 우선 주택에서 시작해서 맛 좋은 음식과 부차적인 것들을 사탕과자, 케이크, 음료, 술, 직물, 의복, 장식품, 침대, 침대 밑판, 마차, 철도 그 외에 셀 수 없이 많은 기계들을 만들었어. 이것들 뿐인가? 인간은 과학과 예술, 문자와 시법을 발견했다네. 그래, 우리 인간들은 특히 예술을 시, 음악, 그림을 만들어내지. 이 모든 이상적인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서 나왔다네. 또한 생활의 모든 멋, 여인들의 화장이나 남자들의 재능이 우리의 눈을 좀 더 풍요롭게 꾸며준다네. 거룩한 신께서는 오직 번식이라는 목적만으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그런 것들 덕분에 우리는 벌거벗은 상태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고 단순한 삶을 덜 지루하고 덜 혹독하게 만들 수 있었다네. 이 극장 안을 보게. 이 안에는 우리 인간이 창조한 인간들의 세계가 있네. 우리에게 주어진 가혹한 운명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고 알지도 못한 것이지. 이 세계는 오직 우리 인간의 정신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즐겁게 하는 육감적이고 지성적인 오락거리라네. 불만스러워하고 잘 흔들리는 조그만 짐승, 즉 우리 인간들을 위해 만들어진 세계란 말일세. 저 여자를 마스카르 백작 부인을 보게. 신께서는 동굴 속에서 벌거벗고 살거나 짐승의 가죽을 걸치고 살도록 저 여인을 만드셨다네. 사실 그 편이 저 여자에게는 훨씬 나았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자네는 저 여자의 야수 같은 남편이 저토록 아름다운 아내를 옆에 두고도 더욱이 과거에 7번이나 그녀를 임신시켰을 정도로 그녀에게 열정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에 와서 아내 대신 타락한 여자들의 뒷꽁무니를 쫓아다니는지 알겠나? 그랑댕이 대답했다. 이보게, 아마도 그 이유는 뻔하지 않을까? 그 남자는 자기 집에서만 자면 나중에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은 거겠지? 다시 말해 자네는 철학적 견지에서 아까 이야기한 결론에 도달했지만 그 남자는 가정경제라는 관점에서 똑같은 결론에 도달한 거지. 마지막 막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3번 울렸다. 두 친구는 돌아서서 모자를 벗고 자리에 앉았다. 마지막 글입니다. 4. 마스카레 백작 부부는 오페라 공연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는 마차 안에 나란히 앉아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갑자기 백작이 아내에게 말했다. 가브리엘, 왜 그러세요?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소? 뭐가요? 당신이 6년 전부터 나에게 안겨주고 있는 지독한 고통 말이요. 그래서 대체 어쩌란 말씀이에요? 나도 어쩔 도리가 없어요. 이제 말해보시오. 그게 누구인지. 절대 안 돼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이들이 옆에 있을 때마다 그 의욕 때문에 내 가슴이 부서질 듯 아프다는 것을 생각해 보구려. 어느 아이인지 말해줘요. 그래도 당신을 용서하고 그 아이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하겠다고 맹세하리다. 나한테는 그럴 권리가 없어요. 내가 이런 삶을 더는 견디지 못한다는 걸 당신은 모르겠어? 그 생각이 나를 갉아먹고 의문이 끊임없이 고개를 쳐든단 말이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 의문 때문에 괴로워 죽을 지경이요. 정말 미칠 것 같소? 그녀가 물었다. 많이 고통스러웠나요? 지독히도 고통스러웠어. 그 고통은 제쳐두더라도 나는 당신 옆에서 사는 끔찍한 형벌을 받아들여야 했어. 그것보다 더 큰 형벌도 있어. 아이들 중 누군지 모를 한 아이로 인해 다른 아이들까지 사랑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는 사실이요. 그녀는 아까 했던 질문을 되풀이했다. 정말로 많이 고통스러웠단 말이죠? 그가 억눌리고 괴로워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것은 나에게 견딜 수 없는 형벌이라고 매일 당신에게 되풀이해 말하지 않았어. 이 문제만 아니면 내가 돌아왔겠소?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집 안에 당신 곁에 아이들 곁에 머물렀겠소? 아, 당신은 지독한 방법으로 나를 벌주었어.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애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오. 당신도 그것을 잘 알겠지. 나는 당신에게는 가부장적인 남편이었을 테고 아이들에게는 구시대적인 아버지일 거요. 나는 본성에 따라 움직이는 구시대의 남자이니 말이요. 그렇소. 고백하건대 당신은 그런 내 가슴 속에 혹독한 질투를 불러일으켰다. 당신이 다른 종족에 속하는 여자, 다른 영혼과 다른 필요를 가진 여자이기 때문이었지. 아, 당신이 한 그 이야기를 나는 영원히 잊지 못할 거요. 한편으로는 그날 이후 당신에게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어. 당신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지. 당신이 죽으면 당신의 아이들 중 누가 내 아이가 아닌지 알아낼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이었어. 나는 기다렸어.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받았지. 첫째와 둘째 아이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아이들을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이요. 더 이상 아이들을 바라볼 수 없었고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고 아이들을 안을 수 없었어. 아이들 중 하나를 무릎에 앉히기만 해도 혹시 이 아이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겨났다. 나는 지난 6년 동안 당신을 점잖고 친절하게 그리고 호의적으로 대해왔다고 자부하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행동하겠다고 맹세할 테니 이제 그만 나에게 진실을 말해 주시오. 어두운 마차 안이었지만 그는 아내의 마음이 움직였다고 생각했고 아내가 이야기를 할 거라는 느낌을 받았다. 제발 부탁이요. 이렇게 간청하오. 그러자 그녀가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아마도 내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늘 임신한 상태로 지내야 하는 지긋지긋한 삶을 더는 견딜 수 없었거든요. 당신을 내 침대에서 몰아내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했고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어 맹세까지 하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나는 한 번도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볼로뉴 숲에 산책하러 간 그 끔찍한 날 그랬던 것처럼 그녀를 붙잡은 소나기에 힘을 주었다. 그게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이내 불안감이 그의 마음속을 휘저어 놓았고 그는 신음했다. 아, 영원히 끝나지 않을 새로운 의욕 속으로 빠져드는군. 도대체 무엇이 거짓이요? 그날 했던 말이요? 아니면 방금 한 말이요? 그날 한 말이 거짓이라면 지금 한 말이 진실이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소? 그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아내를 믿을 수 있겠소?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소. 차라리 당신이 자크예요 혹은 잔이에요 라고 말했다면 이토록 혼란스럽지는 않을 거요. 마차가 저택 안뜰로 들어서고 있었다. 마차가 계단 앞에 멈추어 서자 백작이 먼저 마차에서 내린 다음 아내에게 팔을 내밀어 팔짱을 끼고 함께 계단을 올라갔다. 2층에 다다르자 백작이 말했다. 나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소? 그녀가 대답했다. 그러죠. 두 사람은 작은 응접실로 들어갔다. 응접실 안에 있던 하인이 조금 놀라면서 초에 불을 붙였다. 잠시 후 그곳에 두 사람만 남게 되자 백작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떻게 하면 진실을 알 수 있겠소? 그동안 진실을 말해달라고 수천 번 애원했지만 당신은 입을 꼭 다물고 꿈쩍도 하지 않았어. 고집스럽고 단호하고 무정했지. 그런데 오늘 벼랑간 입을 열어 그것이 거짓말이었다고 말하다니. 지난 6년 동안 나로 하여금 그 엄청난 이야기를 믿게 해놓고 말이요. 당신이 오늘 한 말이 거짓 아니요?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어. 당신 눈에 내가 그렇게 가여워 보였어?
그러자 그녀는 진실하고도 확고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러지 않았다면 지난 6년 동안 아이 넷은 더 낳아야 했을 테니까요. 그가 외쳤다.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거요? 그녀가 말했다. 아, 나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어머니 노릇까지 할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내가 낳고 기른 아이들의 어머니 노릇을 하는 것만으로 그 아이들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문명화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자들은 이 땅 위에 사람 수를 늘려놓는 일만 하는 단순한 암컷은 아니랍니다. 그런 일이라면 거절하겠어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자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가브리엘, 딱 한마디만 해줘요. 나에게 진실을 말해줘요. 방금 말했잖아요. 나는 한 번도 당신을 배신한 적이 없어요. 그는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너무나 아름다웠다. 눈동자가 추운 겨울 하늘처럼 엷은 잿빛을 띠고 있었다. 불투명한 밤처럼 검고 진한 머리카락 속에서는 다이아몬드가 무수히 박힌 머리 장식이 은하수처럼 빛을 발했다. 불현듯 그는 느꼈다. 일종의 직관 같은 것을 느꼈다. 자신과 마주하고 있는 이 여자는 종족을 이어주는 운명만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세기에 걸쳐 인간의 마음속에 쌓여왔고 하늘이 부여한 최초의 목적에서 벗어난 복잡한 욕망이 낳은 야릇하고 불가해한 존재인 동시에 희미하게 보일 뿐 붙잡을 수 없는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의 신비를 향해 방랑하는 거룩한 존재라는 직관이었다. 이런 여자들은 우리의 꿈속에서만 피어나는 꽃이었다. 문명이 낳은 모든 시와 이상적인 화려함, 여자에게 존재하는 온갖 요염하고 신미적인 매력으로 장식된 꽃이었다. 육체로 이루어진 그 조각상은 뜨거운 육욕과 마찬가지로 비물질적인 욕망으로 활활 타오르는 존재였다. 백작은 때늦고 희미한 이 발견에 아연실색에서 그녀 앞에 가만히 서 있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지난날 자신이 느낀 질투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렴풋하게 깨달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잘 이해되는 것은 아니었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당신을 믿겠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요. 사실 전에 당신이 한 말은 줄곧 거짓말처럼 여겨졌다오. 그녀가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럼 이제 화해한 거죠? 그는 그 손을 잡고 입을 맞춘 뒤 대답했다. 화해한 거요. 고맙소 가브리엘. 그는 그녀가 여전히 아름답다는 사실에 감탄하며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응접실에서 나갔다. 마음속에 기묘한 감동이 옛날에 단순했던 사랑보다 훨씬 더 큰 감동이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